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학원은 학원생도 꾸준히 많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결혼이 저에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거든요. 20대 때 멋모르고 어린 시절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감추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때 저도 정상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이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멍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딸아이한테까지 폭력을 쓰려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나왔고 친정과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악착같이 버티며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았는데요. 첫 번째 결혼이 너무 최악이었기에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은 없다. 남자는 쳐다도 안 본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오로지 딸과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어요. 그때 살던 곳에 작은 공부방을 차렸는데요. 예전부터 가르치는 데에는 재능이 좀 있었거든요.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도 오래 했고요. 시작한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번창해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학원을 더 크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만큼 여유가 생기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딸 유학도 보내고 저도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제 메마른 가슴에 봄바람이 불어온 건 학원 건물 1층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사장님 박성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아이들이 1층 떡볶이집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들 간식도 사드릴 겸 1층 분식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게 성수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3살 연하였는데 단순히 싹싹한 것을 넘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싹싹한 성격에 이런저런 말도 잘 걸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 4층, 5층에 있는 학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희 집 단골들이 다 학원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서비스 드릴게요. 그러면서 남자는 음료수와 함께 튀김도 더 싸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해도 학원 아이들이 자주 와줘서 늘 고맙다면서 서글서글하게 웃더군요. 그 후로 저도 선생님들 간식을 핑계로 종종 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에요. 이거 순대랑 떡볶이 좀 드셔보세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남자와 친해진 저는 학원 운영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해야 했던 저에게 그의 가게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쉼터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남자가 진중하고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이야기도 저에게 했죠. 사실 제가 예전에 꽤 크게 식품 사업을 했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장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었죠. 그런데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한동안은 정말 죽고 싶어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덤덤하게 털어놓는 그의 과거는 제 과거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빈털터리로 시작해 공부방 전단지를 돌리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꼴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싶었죠. 다시 뭔가를 시작해보자 싶었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식품회사 운영할 때도 주로 팔았던 품목이 떡볶이 밀키트였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땀 흘리며 일하니까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는 그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 단단한 심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져 보였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학원 형광등이 나가면 그가 사다리를 들고 올라와 갈아주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밥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3살이나 어리지만 저를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듬직함에 저도 어느새 그 남자에게 많이 기대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웠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요. 다만 저는 재혼이고 그는 초혼이었기에 성수 씨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성수 씨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수 씨가 말하길 지금 어머님은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성수 씨가 7살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아버님이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했고 자기를 친아들처럼 잘 키워주셨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냥 보통의 부모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죠. 친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새어머니를 끔찍히 챙기는 그 지극한 효심에 저는 더 큰 신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내와 자식도 귀하게 여기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재혼이고 그는 초혼이었기에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몹시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 성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원장님처럼 인물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우리 성수가 늘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과찬이세요. 그리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내 새끼예요. 우리 성수 사업이 망해서 이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하나는 피단결 같은 아이니까 부디 잘 부탁해요. 나도 혜진 씨를 내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그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며 저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착하고 듬직한 성수 씨와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님까지. 첫 번째 결혼은 실패였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저희는 결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제 딸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살림을 합쳐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들어왔고 어머님은 원래 집에 남으셨어요.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꿈만 같고 평화로웠습니다. 아, 이런 게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지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난 건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가게 휴무라서 나오지 않고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학원 원장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반갑게 맞이하려는데 어머님의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리도 산발이고 눈빛이 잔뜩 겁에 질려 있으셨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님은 밖을 두리번거리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우리 성수랑 결혼하면 안 된다. 당장 그만둬.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 좀 봐라. 이게 내 아들, 아니 박성수 그놈의 실체다. 사진을 본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가구랑 가구는 모조리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까지 낭자한 겁니다. 이거 어머님 댁이에요? 그래. 설마 성수 씨가 이랬다고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성수 씨가 왜요? 실은 이 사진도 좀 봐라. 사진을 넘기니 웬 낯선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죠? 사실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하게 말하마. 우리 성수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애엄마는 지방에 있고 성수가 매달 돈도 보낼 거다. 아무래도 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성수한테 그랬지. 혜진이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우리 집을 저렇게 쑥대밭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죠. 네? 말도 안 돼요. 성수 씨가 그럴 리가... 아무것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성수 씨가 숨겨둔 애가 있다는 것도, 게다가 그 사실을 말하자고 했다고 어머님 집을 이렇게 다 때려 부셨다는 것도요. 제가 아는 성수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도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이렇게 개차반이라는 것을 꾸며서 말할 리도 없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요. 성수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 너한테 엄청 잘하지? 근데 걔가 화나면 눈이 뒤집혀서 집안을 뒤집어 엎고 사람까지 팬다. 실은 전처도 성수한테 맞아서 도망친 거야. 네? 맞아서 도망친 거라고요? 그래, 이것 봐라. 내가 아무리 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어쨌든 엄마인데 사실 밝히자고 했다고 우리 집을 이 모양 만든 거다.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을까도 싶었는데 너같이 귀하고 착한 사람이 내 아들 같은 괴물한테 걸려서 인생 망치는 거 내가 죄책감 들어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성수 모르게 조용히 헤어져라.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어머님은 자기가 말한 거 알면 성수가 자기를 죽이려 들 거라면서 제발 모른 척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수 씨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확인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날 성수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수 씨를 보는 게 뭔가 묘하게 불편했죠.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성수 씨가 잠이 들고 난 후 몰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따로 뭔가 걸릴 만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다만 은행 앱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매달 25일 정도가 되면 신영미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정도 꼬박꼬박 이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말이 사실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들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그것도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처럼 조용히 끝내야 될까? 정말 어머님 말처럼 그렇게 폭력성을 보일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달 낯선 여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만 봐도 어머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보여준 그 집 사진이며 불안한 눈빛의 어머님 모습, 그런 걸 생각하면 괜히 말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서 조용히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끝낼 때 끝내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신영미가 누구야? 그 말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다 알아?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며.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신 은행 계좌 확인해봤어. 매달 신영미라는 여자한테 돈 보냈던데. 그 돈 뭐야? 잠깐만.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라도 했어? 저는 어머님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따로 뒷조사를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내 뒷조사를 했다고? 왜? 그냥 나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남편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봐. 뒷조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지?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경악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버려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너무 참담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그랬나 보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도 그랬다니? 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도 얘기를 하셨어. 뭘? 당신이 전 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뭐라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가 전 남편을 만난다고?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으니 결혼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나는 믿지도 않았어. 어머니가 오해한 것 같다고. 괜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당신한테 아마 찾아가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아. 없는 말? 다 얘기할게. 신영미 내가 숨겨둔 전처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난 애도 없고. 그럼 이 여잔 누구야? 어머니 숨겨둔 딸이야. 뭐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들려주는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과 재혼할 당시 어머님께는 결혼 전에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미혼모였던 거죠. 어머님이 이 사실을 속였기에 아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다네요. 당연히 성수 씨도 전혀 몰랐대요. 어머님은 혼자 재혼을 하고 그 딸은 친정 오빠네 집에 맡겨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바로 신영미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 누나가 있었던 거죠. 신영미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재혼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앙심과 원망을 품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했고 결혼도 일찍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영이라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 의처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누나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자기를 책임지라고 그랬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재혼해서 딸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라도 자기를 책임지라 그거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성수 씨에게도 평생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딸 생활비를 보내주었대요. 그러다가 성수 씨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성수 씨가 어머님 대신해서 돈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성수 씨 사업이 잘 될 땐 100만 원 정도 보냈는데 지금은 50만 원 정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어머니 딸이니까 아들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 딸까지 도와준 착한 의붓아들을 폭력적인 사기꾼에 애딸린 이혼남으로 매도하여 이간질을 한다뇨. 어머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당장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셨죠. 너네 둘 다 여기 웬일이냐?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언제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너무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제가 가정폭력범이고 숨겨둔 애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실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랑 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어머님은 당황해서 처음엔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일단 진정들 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전 남편 만난다고 말하셨죠? 제가 언제요? 그리고 제 전 남편이 누군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어머님은 그 말에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전에 너네 학원 쪽 갔더니 네가 학원 앞에서 어떤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거 봤다. 네? 제가 언제요? 발뺌하지 마라. 저번 주였나? 내가 분명히 봤다고. 가만 생각해보니 전에 저희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직원을 만났거든요.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희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한 거고요. 걔는 나이도 한참 어린데 어딜 봐서 제 전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마음대로 지어내신 거잖아요. 제가 따지니 어머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따지니? 네? 네가 아무 남자한테나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고 해프게 하고 다녔잖아. 내가 시어머니로서 염려돼서 아들한테 말한 거 가지고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학원에서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무시해? 아니면 내가 성수 친엄마 아니라고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따지시는데 오싹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알던 어머님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니! 어머님은 남편도 노려봤습니다. 얘 남자 있는 거 맞아. 내가 딱 보면 몰라? 너 속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다 걸리고 나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그리고 신영미가 제 전천이 뭐니 그런 소리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모른다. 네 전처잖아. 왜? 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서 놀랐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은 그냥 무작정 우기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어쩔 줄을 모르겠는지 엄청 당황해서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제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죠. 어머니! 너 얘랑 결혼하면 돈 많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제 나랑 영미는 거들떠도 안 볼 거지? 갑자기 어머님은 악을 쓰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도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요? 너 장가가면 내 노후는 불쌍한 우리 영미는 마누라한테 붙잡혀 살 게 뻔한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나랑 영미는 나 몰라라 할 거지? 그럴 거지? 어머님의 본심에 남편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고 인자해 보이셨지만 사실 어머님의 진짜 모습은 아들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는 지독한 이기심과 욕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과 친딸의 안위만을 위해 양아들의 인생을 착취하려 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엄마하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요. 어머니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섰어요. 친엄마보다 더 따르고 섬겼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랬다. 불안해서. 네가 갑자기 와이프 생겨서 나 몰라라 할까봐. 뭐가 불안하신데요? 피 안 섞였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어머니한테 제가 자식이 맞긴 해요?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 같던 어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곳을 떠났고 저도 남편을 뒤따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저도 남편을 위로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저는 며느리로서 엄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엄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엄마의 마음이 그랬다는 게 너무 상처지만 그래도 엄마라서 아예 외면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엄마와 자식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한순간 저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의 뜻을 너무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만날 일이 없겠지만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을 거의 찾아보러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이상 신영미에게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신영미는 술을 잔뜩 먹고 남편에게 연락해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돈 안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성수가 더 이상 돈 안 보낼 거라고 하대? 그럼 엄마라도 돈 보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네? 영미 누나가 내 친누나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실망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벌어야지 왜 나이든 엄마한테 자꾸 그래요? 나도 더 이상 돈 못 보내지만 제발 누나도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 말에 신영미가 눈이 뒤집혔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나한테 돈 좀 보낸다고 네가 그따위 말해도 되는 줄 아냐? 뭐라고요? 너는 나한테서 엄마를 뺏어간 거야. 물론 네가 뺏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발로 딸 버리고 간 거지만 어쨌든 나는 평생 엄마도 없이 살았어.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그래, 맞다. 내가 누구한테 따지겠니? 내 팔자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엄마도 지 인생 살 거라고 딸 버리고 도망갔지. 엄마한테 돈 왜 받느냐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조졌거든. 어머니 원망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누나도 나이가 있는데 원망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엄마라는 작자가 친딸은 나 몰라라 하고 양아들만 데리고 사는데 네가 내 마음 아냐고. 그래서 엄마도 미안한 마음에 평생 누나한테 생활비 보낸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긴 하지 마. 웃기고 있네. 미안한 마음? 지랄하지 마. 그거 미안한 마음 아니야. 내 입막음 비용이야. 네? 그게 무슨 입막음 비용이라뇨? 내가 엄마 비밀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너한테도 말해줄게. 이제 돈도 안 받는데 내가 엄마 비밀 지켜줄 이유도 없지. 너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랑 너네 아빠 만나다가 재혼한 줄 알지? 아니야. 사실 너네 엄마 죽기 전부터 둘이 만났던 사이야. 불륜이라고. 네? 니네 엄마도 그 사실 알았다던데. 그래서 충격으로 더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화병까지 덤으로. 남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불륜 관계였다고요? 그래. 난 그 사실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한테 들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내 생활비 준다고 입 다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입 다물었던 거야. 근데 이제 생활비 나올 일도 없고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 걸 보니 나도 다 터트려야겠어.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평생 엄마를 원망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신영미 씨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재혼한 엄마에 대한 원망과 이 추악한 과거를 빌미삼아 어머님을 협박해 왔던 거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마주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는 비명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자신이 평생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여자, 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고맙다고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였다니. 심지어 자신을 평생 죄책감 속에 가두고 돈을 뜯어가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니.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니에게 가서 따졌다고 했고 어머니는 끝까지 키운 정을 운운하며 남편을 나무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딸인 영미가 아니라 너를 선택해서 키운 거면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아버님하고 바람펴서 친딸 버리고 재혼한 거면서 뭐가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건지. 그 뻔뻔한 태도가 남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뒤 어머님은 잘못했다고 다시 남편 가게를 찾아와 매달렸지만 남편은 차갑게 뿌리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줄 노릇 안 할 거라고요. 그 후론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도 했습니다. 시댁 혼주 자리는 비어 있었고 남편도 좀 씁쓸해 보였죠. 그런 남편을 보며 남편의 텅 빈 마음을 내가 잘 채워주며 살아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고 천사 같던 어머님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신영미 씨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기회가 되면 다 터뜨리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신영미 씨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저와 남편 둘 다 이간질을 하는 그런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하고 여전히 잘 지내며 평온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 시커먼 속내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머님은 불안감과 욕심 때문에 결국 아들 부부를 이간질시키려다 본인이 다 돌려받았으니까요. 애초에 어머님 본인이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불안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하는 그런 짓은 안 했겠죠. 결국 어머님 본인의 욕심, 이기심, 가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의 여자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친정엄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아이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장애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몸이 불편하시기 전까지는 억척같이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오래 서 계시는 것 자체가 힘드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계시기가 답답하셨는지 이모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나가셔서 조금씩 일을 거두셨는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정기적으로는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일다운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장녀인 제가 책임지게 되었어요. 대학을 2년제로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 그 월급으로 엄마와 남동생을 건사하며 살았습니다.
동생 민수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공부보다는 게임 만드는 것에 빠져 있는 애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한량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나이에 뭘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애인데다 또 게임 개발에 관해서는 분명히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누나로서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거의 제가 다 전담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 동생과 함께 넉넉하진 않았어도 나름대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고 축하를 해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제 남편이 된 남자 이용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결혼식에서 너 보고 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 이용석이라고. 나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진주 냉면집 크게 하거든. 너도 아는 가게일 거야. 워낙 유명해서. 가게도 잘 되고 집안도 유복한데 사람도 유쾌하고 인상도 좋아. 한번 만나볼래?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싫다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이용석을 실제로 만나보니 듣던 것과 달리 썩 괜찮은 사람 같지는 않더군요. 말을 하는데 꺼드럭대는 느낌도 들었고 허세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무례한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지연 씨는 명품 가방 같은 건 없어요? 네? 아니, 그냥 요즘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아, 네. 월급은 얼마 받아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던데. 저는 그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왜 묻고 월급은 또 왜 묻는 건지.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대화라기보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품평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자리를 마무리하고 지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그 사람 너무 별로였어.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 소개팅 끝나고 뭐 언제 또 보자느니 연락 왔던데 난 솔직히 더 이상 애프터 받을 생각 없어. 어머, 그랬어? 왜 그랬지? 그냥 친구로 만나면 괜찮은 사람인데 소개팅에서 너무 예의 없게 굴었네. 하여튼 너한텐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만날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지인은 제 말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했나 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석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지연 씨 마음에 들어서 잘 보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허세를 부렸는데 잘난 척으로 보였다면 제 잘못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라면서 그때와 다르게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만남이 너무 별로여서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긴장한 걸 숨기려고 그렇게 허세를 부렸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게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하길래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달랐어요. 허세를 부리거나 저를 탐색하는 눈빛 같은 게 사라지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후에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종종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을 사들고 나타나기도 했죠. 선물도 잘 챙기고 안부도 묻고 저를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게 티가 많이 났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만난 지 8달쯤 됐을 때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는 솔직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저한테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용석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지연아,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근데 나 결혼하면 걱정되는 게 있어서. 뭔데? 나 지금 우리 집 생활비 내가 대고 있거든. 결혼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못 드리잖아. 자기도 알지만 엄마 혼자서는 벌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민수도 아직 학생 신분이고. 그런데 이용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걱정이라고? 그게 뭐라고? 내가 매달 장모님 생활비 드릴게. 그럼 됐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뭐가 쉬운 일이 아니야.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야. 나한테 맡겨. 걱정 말고.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거예요. 또 허세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데 걱정은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 말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엄마 걱정을 하는 저한테 그게 무슨 문제냐고 자기가 다 해결해 준다는 말이 저에겐 너무 든든하고 또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용석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결정을 하고 나니 예전에 그런 모습이 슬그머니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날 저희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사위 온다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용석은 저희 집에 와서도 뻘쭘하게 있더니 음식도 별로 안 먹는 거예요. 젓가락은 집다가 놓고 입맛에 잘 안 맞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딱히 맛없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로 다 느껴지더라고요. 어딘가 뚱하게 있고 자꾸 집을 살피는 것이 제 자격지심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저희 집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다른 가족들도 다 느꼈죠. 이용석이 가고 나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굳이 이 결혼 해야 돼? 왜? 모르겠어, 그 사람. 뭔가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저도 솔직히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임신도 했고 또 평소에는 진심 어린 모습을 봐왔기에 동생을 달랬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 처음이라 어색해서 좀 그랬을 거야. 좋은 사람이야. 누나가 정 결혼하겠다면 내가 말릴 순 없지만 난 좀 누나 결혼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동생 말에 더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저도 그때는 그냥 모르는 척 남편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7달 뒤 아이를 낳았고 그때까진 육아에 전념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5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슬슬 가게 나와서 일하는 거 어때? 세용이는 어머니한테 맡기고. 세용이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 그리고 내가 꼭 일을 해야 돼? 일손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에이, 자기야. 자기가 눈치껏 이제 일을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도 드리잖아. 그러면 아이 정도는 장모님이 봐주셔야 하는 거고. 자기도 우리 집 사람인데 가게 일 거들어야지. 라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조건 자기만 믿어라, 장모님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마치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듯 얘기를 하니까요. 남편의 눈치가 보였던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흔쾌히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도 딸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냉면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같이 일을 하는 가게였기에 매일매일 시부모님과도 함께 있어야 했죠.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드리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저도 딱히 말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생활비를 매달 드리니 내 월급 대신이라 생각하자 싶기도 했고 괜히 건드렸다가 엄마 생활비 어쩌고 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가게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 보니 아이를 보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또 가게의 일손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굳이 당장 저까지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지금부터 일을 하라고 아득바득 하는 건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근데 세용이가 아직 많이 어리고 내가 좀 더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가게 일손도 넉넉하고 나까지 굳이 가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너무 바쁠 때야 한 번씩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한가한 때도 많고 나 일단은 가게 안 나오고 세용이 돌보고 아이 좀 크면 그때는 가게 나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울게.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지금 거저 먹으려는 거야?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취직하려는 거 아니지? 그런 여자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했죠.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계산적으로 저한테서 본전을 찾으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 일은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사실 시부모님도 저를 대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은근한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지인들이 가게에 놀러 오면 저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셨거든요. 아들 결혼을 너무 하향으로 했다느니, 집안 형편이 너무 차이 난다느니, 그런 말들이 들려도 모른 척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 다 알고 시작한 거고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 민수에 대해서도 남편은 한심해하고 은근히 무시도 했습니다. 취업 생각은 없냐면서 게임 개발 그거 해서 돈이나 벌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바보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참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속으로 상처가 많이 쌓여갔고 결혼한 지도 어느새 3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고 엄마는 아이가 하원하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집에서 봐주셨어요. 저는 계속 가게 일을 도왔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냉담해지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동네 지인분이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놀라서 멈춰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용석이 어떤 여자랑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사진들이 찍혀 있었거든요. 술집이었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엄청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 그 지인이 친구랑 술집에 갔다가 제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이용석이 잠든 사이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오윤지. 저는 그 이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요. 그런데 남편의 외도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판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결혼까지 했대? 우리 와이프? 사실 예쁘장에서 적당히 놀려고 만났는데 꼴에 튕기는 거야. 볼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한 주제. 나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야? 근데 안 만난다길래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 후에 작정하고 착한 척하면서 꼬셨는데 애가 덜컥 생겼어. 어머, 그래서 책임진 거야? 헉, 오빠 생각보다 너무 착하다. 뭐 착하다기보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생활력 강하고 애도 잘 키워줄 것 같고 내가 뭔 짓을 하고 다녀도 그냥 입 다물고 살 것 같아서
와이프감으로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결혼했지. 원래 결혼은 그런 여자랑 하는 거거든. 식모 같은 애. 연애는 너같이 예쁜 애랑 하는 거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공짜 식모이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좋은 만만한 여자일 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도 얼마 안 될 테고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겠나요? 아니, 그 전에 제 경제력을 핑계로 남편이 양육권을 양보할 것 같지도 않았죠. 저희 친정엄마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짐이 될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모르는 척 참고 살아야 할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말했던 친정에 돈도 없고 도와줄 여력도 없어서 참고 살 여자다라고 했던 그 말이 진짜 현실 같아서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동생이 오랜만에 쉰다고 집에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는지 방으로 불러 묻더라고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의 외도와 그가 했던 말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동생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뭐라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매형이라고 부른 것도 아깝다. 누나, 당장 이혼해. 그런 인간이랑 더 살 필요 없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당장 돈이 없잖아. 직장도 없고 엄마 병원비에 생활비도 그렇고 어떻게 감당하니? 제 말에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런칭한 모바일 게임 그거 입소문 나서 지금 대박 징조야. 투자 제의도 엄청 들어오고. 정말? 그래. 누나랑 엄마?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인간 눈치 볼 필요도 없다고. 누나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누나랑 엄마 책임질게. 동생의 성공 소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미안했고 저도 저 나름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맘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동안 이모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가끔씩 도왔는데 이모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아예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운영하셨기에 단골도 많고 또 자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모가 안 한다고 하면 받아서 하려는 사람은 많았는데 워낙 아까운 자리라 엄마한테 혹시 소소하게 운영할 생각 없느냐 이모가 물어보셨대요. 싸게 넘긴다고요. 엄마도 건강이 막 좋지는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혼을 고민하다 보니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거다. 엄마랑 같이 반찬 가게를 운영해보자.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다. 결심이 섰습니다. 동생도 엄마와 제가 운영할 가게 인수 비용과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생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자 제 마음에는 단단한 결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을 무시했고 제가 절대 이혼 못할 거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 팔걷고 저를 도와주었으니까요. 저는 결심이 서자마자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용서, 우리 이혼해. 네가 바람피는 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당신 같은 사람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야. 남편은 당황하는 척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아휴, 지연아. 남편하고 틀어졌다고 당장 이혼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여력이 되는 여자라 하는 거야. 돈도 없고 몸 아파서 누워만 있는 니네 엄마, 게임 개발한답시고 백수나 다름없는 네 동생, 너도 직장도 없고. 이혼해서 어쩔 건데? 그냥 손가락 빨고 살려고? 남편은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 치떨리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휴대폰에 몰래 다 녹음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시했는지 후에 증명할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의 대꾸 없이 이혼 서류 놔두고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냉면집도 나가지 않았죠. 시부모님이 왜 안 오냐 연락이 오길래 이용석이 바람을 피웠고 우리 친정을 무시했다, 이혼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며느리가 상처를 받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친정에서 지낸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모의 반찬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모와 엄마는 손맛이 거의 비슷한 데다 엄마도 이모 가게에서 일을 종종 도왔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맛이 달라졌거나 불편한 점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식재료도 더 신경 쓰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메뉴도 더 늘리고 친절하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니 더 좋아하셨어요. 신규 손님도 많이 늘어났고요. 동생은 제 변호사비도 도와주고 엄마나 제 생활비도 지원해주며 제가 오로지 가게와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이혼과 상간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며 양육권을 뺏으려 들었어요. 저희 아이에 대한 애정보다는 저한테 그 무엇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운영 중인 반찬 가게의 매출 장부를 제시하면서 경제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남편의 외도 및 언어 폭력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작은 반찬 가게로 퍽이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제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비웃을수록 제 의지는 더 강해지더라고요. 결국 반년 정도의 긴 싸움 끝에 저는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고 양육권 역시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남편은 끝까지 저주를 퍼붓더군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진짜 허름하고 궁색해서 못 봐주겠네. 하지만 그 말을 뱉은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그리고 하늘은 결코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혼 후에 더 반찬 가게 운영에 온 힘을 다 쏟았고 제 정성이 통했는지 이모가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역 맘카페에서 믿고 먹는 반찬 맛집으로 소문도 나고요. 반찬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몸은 고돼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전 남편 이용석의 충격적인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역 뉴스였죠. 지역에서 나름 유명하던 남편의 냉면집에서 식사한 단체 손님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안타깝게도 기저질환이 있던 노인 한 분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였죠. 보건당국에서 긴급 위생점검을 나간 결과 주방 곳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들도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냉면집 일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쓴다던가 하는 문제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 몇 번 말을 했지만 남편은 원가 절감이 최고다라며 그냥 네 일이나 하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제 딴에는 남편이 그러든 말든 오래된 식재료를 정리하고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썼는데 저 나가고 나선 역시나 개판이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죠. 더 큰 문제는 남편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우리 가게 음식은 문제가 없다, 다른 데서 뭘 잘못 먹고 와서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가 지역사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공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거죠. 나름 지역 유명 맛집이었다 보니 일은 더 커졌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저와의 일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가게에서 고생시키면서 부대표라는 인간은 젊은 여자들하고 바람피고 다닌다고요. 결국 남편의 가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동네 평판도 엄청 안 좋아지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소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가게 자리는 팔리지도 않고 을씨년스럽게 문만 닫혀 있더라고요. 저한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며 비웃던 전 남편. 참 우습게도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남편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꺼더럭거리며 남을 무시하던 사람은 결국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토록 저희 친정 식구들 무시했는데 저에게 위기가 닥치니 친정 식구들이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 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